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소설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정의의 승리에 대한 깊은 감동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는 32세 여자로 현재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해왔지만 이제는 이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한 아이가 할머니의 잔혹한 선택으로 인해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운명의 실들이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음반 유통업으로 일군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60년대부터 LP와 카세트 테이프 전성기를 거치며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사업 기반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유산을 물려받은 부모님은 검소함을 신조로 삼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살되 번 것은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집 가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작은 음반 유통업체를 운영하시며 지역 음악인들과 30년 넘게 신뢰관계를 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음악교육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셨죠. 어느 날 엄마가 박스들을 정리하시길래 물어보니 문화센터 아이들에게 줄 음반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바로 그 봉사활동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가을, 부모님이 꾸준히 지원하던 한 문화센터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장학생들의 음악 발표회에 가족 모두가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부모님은 저희 남매를 그런 행사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받는 이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화센터 측에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으니까요. 발표회 당일 문화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제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부모님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소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여자아이는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히 음표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지붕 위에서 또록또록 떨어지는 소리, 때로는 애절하면서도 희망적인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8살이었던 제가 느끼기에도 그 연주에는 범상치 않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기교적으로 완벽했다기보다는 어떤 간절함과 그리움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달까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올 때 그 아이가 제게 살짝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묘한 동질감과 친근함이 싹 텄습니다. 이 아이와 꼭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평소 내성적이던 오빠도 그날은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언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고 하셨어요. 자꾸 보면 더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 기다리게 되고 그리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문하면 되지만 저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매일 가서 돌봐줄 수 없다면 얼굴 보는 건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당시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마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아버지만의 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헤어짐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엄마가 위로해 주셨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함께할 수 없지만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처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모님처럼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 다양한 진로를 고민할 때 저는 주저없이 음악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성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의 다른 학과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제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며 대기업 취업이나 해외 연수도 권하셨죠. 특히 엄마는 이 어린 나이에 부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제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께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날 문화센터를 다녀온 후로 확신했다고 엄마 아빠처럼 음악 교육 사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라고요.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를 꺾을 수 없으셨습니다. 걱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제가 가정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경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해 하셨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저는 음악교육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현장 경험도 쌓았고요. 그렇게 졸업 후 바로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음반 유통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일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성향 파악, 시장 트렌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핵심이었죠.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여자친구 한 번 사귄 적 없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친구도 많지 않았고 특히 이성과는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거든요. 그런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특별한 여성을 만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 오빠가 한 여성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기품과 우아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걸음걸이나 앉는 자세에서 예술적 소양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분은 극도로 긴장해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치맛자락만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우아해 보였지만 말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엄마가 당황하며 물어보셨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자신이 장학생 출신이라 가진 것이 없다고 동혁 오빠를 좋아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부모님들께서 아들을 너무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자신 같은 사람이 결혼해도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에 저희 가족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15년 전 그날 문화센터에서 쇼팽을 연주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수연이는 사실 15년 전에 엄마, 아빠가 갔었던 그 문화센터에 있던 친구라고 했어요. 그때 음악 발표회에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을 때 거기서 만난 친구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죠. 15년 전 그날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그렇게 애절하고 아름답게 연주했던 바로 그 소녀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오빠의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실은 나 그날 수연이에게 첫눈에 반해서 가족들 몰래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20살 때부터는 연애도 했다고요. 15년간의 비밀 연애라니. 소심한 줄만 알았던 오빠에게 이런 로맨틱한 면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수연 언니를 보는 순간부터 느꼈던 그 특별한 기품의 정체도 알 수 있었어요. 어릴 때 피아노 연주에서 느꼈던 그 깊이 있는 감성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15년 동안 우리 동혁이랑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어요?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정말 예쁘게만 만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복해주는 연애만 했어요. 그 대답에서 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그 순수하고 깊은 감동,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던 그 느낌들.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수연 언니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장학생 출신이라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자신이 저희 가족과 결혼으로 연을 맺어도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수연 언니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예쁘게 만났다면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데 우리가 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하셨어요. 엄마도 수연 언니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동혁이를 잘 만나줘서 고맙다고, 동혁이가 이렇게 잘 성장한 걸 보면 어쩌면 수연 씨 덕분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들 놈 잘 둔 덕에 예쁜 딸 하나 더 생겨서 좋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은 수연 언니는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언니를 진심으로 껴안아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3개월 후 수연 언니와 오빠는 아담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수연 언니를 배려해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결혼식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수연 언니가 신혼집을 따로 나가지 않고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복작복작하게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 테니까 신혼 때만이라도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유진이와 같이 살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거든요. 평생 남자 형제만 있었던 저는 수연 언니가 들어와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드디어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자매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수연 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음악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원해주신 장학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가족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저도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그 숭고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연 언니의 마음가짐에 부모님은 감동받으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죠. 음악 교육 일이 사무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수연 언니는 대답하셨어요. 힘든 걸 알고 지원한다고 함께 일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수연 언니는 저희 회사로 들어왔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업무도 보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며 회사 전반의 운영까지 맡아주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연 언니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의 탁월한 마케팅 감각 덕분에 지역, 소규모 레이블만 상대하던 저희 회사가 젊은 아티스트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유명한 음반 유통회사로 급성장했거든요. 매출은 거의 10배나 뛰었어요. 부모님은 수연 언니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고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수연 언니가 가져온 행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기업에 다니던 오빠도 갑자기 승진하게 되었고 그런 행운의 기운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나 봐요. 남자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보지 못했던 저도 첫눈에 반한 이상형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거든요. 수연 언니에게 모든 게 언니 덕분인 것 같다고 고마워했더니 언니는 오히려 이제 저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난다며 서운해했어요. 그 애절한 이야기를 제 남편 될 사람에게 했더니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친정집 바로 앞 아파트 단지에 신혼집을 구하자며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친정 바로 건너편에서 살게 되었고 수연 언니와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바로 건너편에서 살게 돼서 회사도 안 그만두고 지금처럼 매일 볼 수 있다고 기뻐했어요. 수연 언니도 대답하셨어요. 현준 씨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배려해줬다고 들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현준 씨는 유진이만큼이나 좋은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로 수연 언니와 제가 전생의 운명적인 자매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제가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한 달 뒤에 수연 언니도 임신을 한 거예요. 엄마가 신기해하시며 농담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임신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냐고, 혹시 둘이 미리 계획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순전한 우연의 일치였어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전생에 우리 분명히 자매였을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수연 언니도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해. 더욱 흥미로운 건 저희는 병원도 같은 곳에 다니게 되었고 태교 여행도 함께 가기로 했으며 뱃속 아이의 태명도 서로 지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딸기처럼 사랑스러우니까 딸기는 어떠냐고 했고 수연 언니는 제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멜로디는 어떠냐고 해주셨어요. 한편 부모님은 저희에게 임신 출산 선물로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함께 예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태교 여행도 처음에는 동남아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비밀리에 유럽행 비즈니스 항공료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산후조리원을 구경하고 예약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수연 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 어릴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분들을 가족으로 만났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수연 언니는 저희 가족이 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우리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해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유럽 태교 여행에서는 함께 클래식 음악회도 듣고 아름다운 성당에서 아기들의 건강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결국 수연 언니와 저는 일주일 차이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일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퇴소 후에는 거의 공동 육아를 하다시피 했죠.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이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 온다고 하던데 난 유진이랑 가족들 덕분에 그런 게 올래야 올 수가 없어. 저도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퇴근하시면 우리 집으로 먼저 달려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기도 봐주시잖아. 수연 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몰랐네. 그럼 내가 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언니와 저는 정말 전생에 각별한 자매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뿐만 아니라 취향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게 비슷했거든요. 좋아하는 음악가의 콘서트를 함께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다는 음식을 먹기 위해 멀리까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 게 당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다시 부모님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다시 일을 하게 되니 삶에 또 다른 활력이 넘쳤어요. 그렇게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왕복 4시간의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당연히 저도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수연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속상해. 좋은 일이라 웃으며 보내줘야 하는데 나는 아직 유진이와 떨어지기 싫어. 부모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저의 이사를 수연 언니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아파해서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도 언니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수연 언니와 저는 한참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렇게 5년 만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하며 일상을 나누었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서로 달려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던 거죠. 그렇게 홀로 낯선 곳에서 딸을 키운 지 2년이 되고 딸 유리가 5살이 되었던 해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유리가 갑자기 내일 소풍 가는데 엄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휴대폰이 필요해? 유리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딸아이가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는 편이었던 저는 집에 굴러다니던 남편의 공기계를 딸에게 주며 말했어요. 가서 예쁜 거 많이 찍어와서 엄마한테 자랑해.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들도 찍어와서 엄마한테 소개해줘. 그날 오후 유리는 하루가 정말 즐거웠나 봐요. 땀범벅이 된 채로 신나서 저에게 달려왔거든요. 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왔어.
꽃도 찍고 친구들도 찍고 선생님들도 찍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도 씻지 않고 휴대폰으로 자신이 찍어온 사진들을 저에게 자랑하며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소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어댔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딸이 찍어온 사진들을 함께 구경하고 있었어요. 꽃밭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사진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진 속에는 유치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디선가 정말 많이 본 듯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이건 단순히 본 듯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진 속의 여성은 수연 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다시 봐도 분명했어요. 그 사람은 수연 언니와 거의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급히 딸에게 물어봤어요. 유리야,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야? 엄마는 유치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유리가 대답했어요. 아, 그분은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보조교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수연 이모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재차 확인한 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유치원을 향해 뛰어나갔어요. 딸은 뒤에서 엄마가 왜 그러지 하며 따라왔지만 저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시간이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 간 상태였어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불안해하셨어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유리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리고 신발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얼마 전에 새로 오셨다는 보조교사 선생님이 계시나요? 지금 당장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가 다짜고짜 새로운 보조교사를 찾는다고 하니 더욱 불안해하며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교무실 문을 벌컥 열자 일을 하고 있던 몇 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수연 언니가 아닌 수연 언니와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보조교사를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분명히 수연 언니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질문부터 던졌어요. 혹시 가족 중에 잃어버린 가족이나 헤어진 가족이 있지 않으세요? 여동생이나 언니를 찾고 계시지 않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보조교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과 똑같이 생긴 여자분을 알고 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많이 당황하던 그분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어요. 몇 년생이라 1살 차이 나는데 어른들 말로는 저와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수연 언니의 가족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30년 넘게 억눌러온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제 동생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 언니의 사진을 보조교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제 동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우리 동생인가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언니 만나러 가시겠어요?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수연 언니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보조교사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분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저희 집으로 모이게 했고 저도 친정에 급하게 연락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어요.
제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연 언니의 친언니를 찾은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엄마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자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아빠와 함께 회사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친정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 보조교사 선생님은 계속 떨고 계셨어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우리 동생이 맞을까요?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동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연 언니도 어릴 때 가족과 헤어졌다고 했어요. 드디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연 언니의 친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먼저 도착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보이는 연세 많은 분들과 중년의 부부가 긴장한 얼굴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수연 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퇴근길에 급하게 달려왔고 부모님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문 앞에 서 있던 수연 언니가 처음 보는 분들을 본 순간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데려온 가족분들도 수연 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수연 언니는 친언니는 물론이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한 가족이었고 전쟁통에 헤어져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닮아 있었어요. 수연 언니의 아버지가 목 놓아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볼 필요 없어. 우리 혜진이 맞아. 누가 봐도 내 딸 혜진이야. 수연 언니의 어머니도 딸을 껴안고 오열하셨어요. 우리 혜진이가 살아있었구나. 혜진아,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수연 언니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난다며 물었어요. 수연 언니가 물어봤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평생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수연 언니의 어머니가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우리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할머니랑 시장에 사탕 사러 간다고 따라갔더니 내 할머니가 너 없이 혼자 들어와서 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잃어버렸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너만 찾아다녔어. 그런데 수연 언니가 다음에 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수연 언니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유전자 등록을 안 하셨어요? 설마 제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금방 버리신 건가요? 그 질문에 수연 언니의 아버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가 너 잃어버리고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너 죽었다고, 너 죽어서 이미 하늘 날아갔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내 할머니랑 그 점쟁이 말만 믿고 너 죽은 줄 알고 너를 찾기는커녕 그냥 매년 내 제사상을 차렸어.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매년 산 사람 제사를 지냈어. 이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연 언니는 자신이 문화센터에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제가 거기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문화센터 관계자들 말로는 할머니 손에 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이름은 혜진이가 아니라 해나라고 그것만 말해주고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수연 언니의 이 말에 친정 식구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알고 보니 수연 언니는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문화센터로 보내버린 것이었고 점쟁이와 짜고 마치 수연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수연 언니의 아버지가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를 떨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좋아해서 그랬어. 첫째로 딸을 낳고 얼른 아들을 낳으려고 둘째를 가졌는데 또 딸이 나오자 할머니가 너를 태어난 날부터 아주 미워했어. 이 충격적인 사실을 30년도 훨씬 넘어서 알게 된 수연 언니 가족들의 심정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마치 초상이라도 난 듯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 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수연 언니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유진이 덕분이야. 유진이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수연 언니와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깊게 인사를 하며 평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수연 언니를 버린 할머니는 3개월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수연 언니의 친언니가 어떻게 그 유치원에서 일하게 되었느냐는 거였어요. 수연 언니의 언니인 혜영 씨는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육아에 전념하려고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원장님이 갑자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혜영 선생님, 갑작스럽게 그만둔 보조교사가 있어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혹시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혜영 언니는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집에서 더 아이를 돌봐야 할까? 하지만 결국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혜영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한 덕분에 동생을 찾게 되었으니 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부모님이 수연 언니가 있던 문화센터에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부터 저희가 그곳 발표회에 초대받은 것, 오빠와 수연 언니가 그날 만나서 15년간 연애한 것, 수연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된 것, 제가 이사를 가게 된 것, 딸이 그 유치원에 다니게 된 것, 수연 언니의 언니가 바로 그 유치원에서 일하게 된 것, 딸이 소풍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시간적 계산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딸은 다른 유치원에 다녔을 거예요. 만약 혜영 언니가 그 원장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딸이 그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운명적인 사진도 찍히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연 언니와 친정 식구들의 만남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끼어서 큰 몫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날 수연 언니의 언니를 찾은 것 또한 순전히 우연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수연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된 것 자체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짜여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연과 운명이 만나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바로 수연 언니의 친정 식구들이었죠. 수연 언니의 친정 식구들과 저희 가족은 마치 오래된 형제자매의 가족처럼 자주 만나고 친목을 쌓게 되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건 수연 언니의 친정 식구들도 저희와 함께 음악교육 봉사활동과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수연 언니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도 함께 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수연 언니가 가족을 찾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하나의 대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연 언니와 제 사이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이에요. 현재 수연 언니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동안 같이 살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수연 언니의 부모님이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하셔서 수연 언니가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당연히 저희 오빠도 함께 수연 언니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빠의 달콤한 처가살이가 시작된 셈이에요. 부모님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못 받은 가족, 사랑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말고 친정으로 들어가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수연 언니와 저는 바로 옆 동네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내서 서운했는데 다시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수연 언니와 저는 이번 일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어요. 혈연보다도 더 진한 사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저와 수연 언니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사이라고 서로 얘기하곤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도 신기한 건 수연 언니와 제가 또다시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성별도 똑같이 남자아이로 임신한 거죠. 제가 말했어요. 또 임신도 같이 했네. 우리 정말 신기해.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들이니까 더 특별할 것 같아. 첫째를 가졌을 때처럼 서로 태명도 지어주었어요.
아들이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라고 수연 언니가 제 아이에게 튼튼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고, 저는 수연 언니 아이가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효돌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어요. 현재 수연 언니와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도 같은 곳으로 예약했고, 태교도 함께하고 있으며 태교 여행도 같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이번에는 수연 언니의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과 태교, 여행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연 언니가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첫째를 낳을 때 그렇게 해드렸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수연 언니의 친정 부모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거예요. 수연 언니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죠. 임신도 같이 했으니 혜진이와 함께 임신 기간 동안 재미있게 보내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피엔딩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수연 언니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연 언니가 조용히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꿈에서 할머니가 나와. 그때 문화센터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무서움이 아직도 생생해. 제가 말했어요. 언니. 수연 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부모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거든.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항상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했어. 심지어 동혁 오빠랑 만날 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제야 저는 수연 언니가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해했는지, 왜 그렇게 겸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 진짜 가족들도 만났고 유진이 같은 진짜 동생도 생겼으니까. 이제는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아. 수연 언니의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수연 언니의 아버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네가 우리 혜진이를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우리 딸이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30년 전 할아버지가 음악 사업을 시작하신 것, 부모님이 그 가치관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을 하신 것, 문화센터 관계자들이 저희 가족을 발표회에 초대한 것, 8살에 제가 그 연주에 감동받은 것, 소심한 오빠가 용기를 내어 수연 언니에게 연락처를 준 것, 수연 언니가 15년 동안 오빠와의 사랑을 지켜낸 것,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된 것, 딸이 그 특별한 유치원에 다니게 된 것, 혜영 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 딸이 그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것,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직감적으로 뛰쳐나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완벽한 연결고리였어요. 특히 딸 유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제가 유리에게 물어봤어요. 유리야, 네가 그날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리가 대답했어요. 몰라요. 근데 엄마, 그때 수연 이모랑 그 선생님이 너무 닮아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꼭 찍어와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어른들이 놓칠 뻔한 기적을 잡아낸 거였어요. 현재 저희 두 가족은 더욱 큰 꿈을 품고 있어요.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든요. 수연 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우리처럼 어릴 때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음악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동시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도 도와주는 거야. 현대에는 유전자 검사도 있고 소셜미디어도 있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어요. 저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과 수연 언니의 친정 부모님들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두 집안의 자원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지. 더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던 중 드디어 저와 수연 언니의 둘째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일주일 차이로 아들들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튼튼이가 먼저 나왔네.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효돌이도 곧 나올 거야.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후조리원에서 또다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첫째들인 딸기와 멜로디도 동생들을 보러 와서 정말 기뻐했어요. 딸기가 말했어요. 엄마, 동생이 정말 작아요. 멜로디가 말했어요. 이모 동생도 우리 동생만큼 귀여워요. 아이들끼리도 이미 형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음악으로 이어주는 가족 찾기 프로젝트였죠. 첫 번째 단계는 문화센터와 협력해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음악 교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을 찾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도운 한 아이가 20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수진이라는 17세 소녀였는데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지만 친척들을 찾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도와드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찾기 활동을 한 결과 미국에 살고 있던 이모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이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의 눈물을 본 순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성과들이 이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형제를 찾았고, 어떤 아이는 조부모를 만났고, 어떤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언론에서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가족 찾기, 음악으로 이어주는 인형 같은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언니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할머니에게 당한 일에 대한 진짜 복수가 뭔지. 제가 물어봤어요. 복수?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응. 할머니는 나를 버려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잖아. 하지만 난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얻었어. 너희 가족도 만났고 진짜 가족도 다시 찾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언니. 수연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나를 버린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버리는 건지 몰랐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덕분에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이게 진짜 복수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것. 수연 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원망과 복수심 대신 사랑과 감사로 모든 것을 승화시킨 언니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수연 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진아, 내가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뭔데? 수연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전생에도 자매였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날 수가 없어. 모든 게 너무 신기하게 맞아떨어져.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 모든 우연과 필연들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 정말 운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지금 저의 소원은 정말 단순해요. 수연 언니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앞으로 헤어질 일 없이 잘 사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수연 언니와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붙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진짜 언니 같은 수연 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딸 유리가 그날 소풍에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 우연히 수연 언니의 언니가 그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또 유리가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5살 딸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두 가족은 계속해서 음악을 통한 교육 봉사활동과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 언니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을 평생 간직하며 살고 싶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끈끈한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꼭 수연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저의 평범했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연과 기적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처와 시련도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어요. 수연 언니처럼 과거의 아픔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큰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의 30년간 봉사활동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졌듯이 말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운명적이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